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요즘에 각 보험사들이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저도 같은 MZ세대로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보험을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코너로는요, 생생한 라이브 팁 시간이죠. 꼭 알고 가야 할 꿀팁 강의, 오늘은 구중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중한 전문가님께서는요, 뇌혈관 질환 대비 전략이란 주제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우는 굉장히 중대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영화계의 큰 별이었던 한 연예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서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병인데요. 표를 보시면 남녀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여성분들은 사망 원인 3위에 해당을 하고요. 남성분들은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뇌혈관에 대해서 좀 더 깊고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보험으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보험 특약으로 본다면 뇌혈관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 진단금, 두 번째는 뇌졸중 진단금, 세 번째는 뇌혈관 진단금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보상해주는 범위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전체 뇌혈관 환자를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놓고 본다면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이라는 진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 증권을 보셨을 때 뇌출혈 진단금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뇌혈관을 다 보상받는 게 아니라 9% 정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생각보다는 좀 좁게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뇌출혈 말고 뇌출혈 범위 바깥에서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질병이 발생하는 질환의 이름이 뇌경색 진단금입니다. 이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뇌에 이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뇌에 손상이 오는 질환인데요. 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청구받기 위해서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보상해 줄 수 있는 뇌졸중 진단금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만 뇌경색까지도 보상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금은 뇌출혈도 보상되고 뇌경색도 보상되고 그리고 다른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100%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이름이 뇌혈관 질환 특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뇌혈관 중에서 이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뉘어지는데 뇌출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질환입니다. 그리고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 뇌졸중은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도 예전엔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뇌졸중이 이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가장 뇌졸중 발생률을 높이는 거에는 고혈압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뇌출혈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혈압 환자들은 뇌출혈 발생률이 일반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10배에서 15배 이상 발생률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4배에서 6배 정도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한 당뇨 환자분들도 뇌경색 발생률이 4배에서 8배가량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특히 뇌졸중을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 습관적인 부분에서 뇌졸중을 발생하는 요인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흡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잦은 술자리 같은 경우가 뇌졸중 발생 위험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발생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압 관리라든지 당뇨 관리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금연도 하셔야 되고 술도 좀 줄이셔야 되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면서 이 뇌졸중 위험 인자들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이 골든타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처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뇌졸중이 발생된 이후에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몸에 이제 장애가 남아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의 종류에도 이제 오른쪽 마비가 오는 편마비 증상이라든지 왼쪽 몸에 마비가 오는 편마비 질환, 운동 마비 같은 경우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인지장애라고 해서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왜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성격의 변화가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하셨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뇌졸중 발생 이후에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신다거나 가족 구성원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나 어린아이처럼 성격이 변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은 이런 장애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진짜로 더 위험한 건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이제 빨리 원상복귀가 되는 노력을 해서 뇌졸중 발생 이전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뇌졸중은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는 5% 정도는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는 10에서 15% 정도가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은 재발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뇌졸중을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담배를 피지 않거나 몸 관리를 잘해서 위험 인자들을 줄일 수도 있지만 보험으로 미리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진단금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진단금, 뇌졸중 진단금,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라는 걸 통해서 혹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셨을 때 경제적인 비용을 좀 덜 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비 특약이라 그래서 뇌혈관 수술비, 뇌출혈 수술비, 뇌졸중 수술비처럼 수술하셨을 때 보상받으실 수 있는 특약도 준비를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애가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장애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장애 등급을 받으셨을 때 그 장애 등급
별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애 등급 진단금, 그리고 뭐 혈전 용해 치료를 했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혈전 용해 진단금이라든지 이런 특약들을 가입을 함으로써 혹시 내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셨을 때 보험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어떤 분들은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혈압 관리도 잘 하셔서 절대 뇌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망 원인의 3, 4위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뇌혈관 질환 대비책 마련에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구중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꼭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선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또 장석현 전문가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종신보험 대 연금보험 이렇게 주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선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가입자가 사망을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또 연금보험은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인데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그 혜택도 잘 누릴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MC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연금은 이제 뭐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타기 위한 보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연금이나 즉 이제 저축성 상품을 가입하려고 저축성 상품인지 알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경우가 아직까지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금도 이제 보장성 상품과 마찬가지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게 맞는지 나의 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연금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장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여성분인데 20대 초반이신 분인데 이제 사회에 이제 그 취업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야 취업도 했으니까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연금 일찍 시작하면은 뭐 나중에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연 주신 분들처럼. 그래서 덥석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죠. 상품 이름에 뭐 연금이라는 이름은 없고 종신이라는 이름이 없고 그래서 그거에 제대로 가입됐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볼 텐데요. 일단은 기존에 가입하셨던 이제 그 상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상품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A생명의 통합종신보험. 말씀대로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거고요. 주요 보장 내용은 당연히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은 6,700만 원이 나오게끔 돼 있고요. 보험료로는 20만 1,670원, 납입기간 10년 납.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 이름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보셨다시피 종신보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오해를 하냐면은 이 종신보험이라서 사망보험을 지급하긴 하지만 상품 특성상, 구조적인 특성상 납입보험료의 일부가 적립이 돼서 나중에 이거를 뭐 연금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기능만을 너무 부각시켜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이더라. 이 지금 보신 분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니까 이제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저도 주위에서 어릴 때 빨리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30 세대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관련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사연 주신 20대 여성분들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가입 목적이 연금이 필요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하는 게 맞으시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그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망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사망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사망보험금 필요 없으니까 이걸 연금으로 전환하자. 그렇다면은 연금 개시 시점에 해약환급금, 즉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원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보험기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뭐 적립액 정도, 요 정도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게 쌓이면은 이걸 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 구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즉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비라는 걸 차감을 하는데 당연히 이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연금보험의 사업비의 한 3배 정도를 더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일한 보험료를 냈을 때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한다라면은 사업비를 덜 차감하는 연금으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점, 이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연금 종류, 그렇다라면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연금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연금을 내게 되면은 이제 세액공제, 즉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를 낼 때 내가 낼 세금을 공제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그게 이제 세액공제 상품이고요. 그러지 않고 세금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탈 때 별도로 내는 세금도 없는 이렇게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보험료의 일정 부분, 뭐 소득에 따라서 16.5% 아니면 13.2% 정도를 돌려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세액공제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아셔야 될 게 단점으로는 이게 꼭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도 이제 연금소득세를 이제 나이별로 3.3일 5.5%를 내고요. 반대로 연금 외에 수령을 할 때, 즉 중간에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도에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기타 소득세로 또 1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내는 동안에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탈 때는 아니면은 뭐 이걸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러더라도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은 비적격 상품에는 그러니까 연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시이율, 즉 이제 보험사에서 쓰는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변액, 즉 이제 펀드나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변액보험을 요즘에 흔히들 말하기에 이제 뭐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름에 맞춰서 보험사에서도 변액보험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안정장치들을 좀 갖춰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원금이 보장 안 되는 상품,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원금은 보장해주는 상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보험을 유지만 하고 연금으로만 개시하면은 뭐 수익률 상관없이 높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주고 무조건 달리 5%로 보증해주는 상품. 그리고 또 하나는 매월 또는 뭐 분기별, 반기별, 회사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확보한 수익률 중에 연금 개시 시점 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구간했을 때
그 수익률 기준으로 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좀 알차게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보험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기존에는 이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린 거는 아까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투자 성향이 공시율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갖고 너무 고위험은 싫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앞서 말씀드린 달리 5%로 보증해주는 상품, 이 상품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똑같이 이제 20만 원씩을 월납으로 기준으로 변경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금액을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올 테는데요. 만약에 기존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나중에 65세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했을 시 이때 보면은 이제 뭐 평생 보증이 아니라 30년 보증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30년 보증으로 기존 연금을 그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매년 연금액이 한 173만 원 정도 수령을 했다라면은 지금 변경한 변액연금 달리 5%로 보증을 해서 가정을 한다라면은 연 3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한 2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똑같이 이제 20만 원씩을 내는데 종신보험을 선택했을 거하고 연금보험을 선택했을 때 그 차량이 한 2배 정도가 나고 이거를 총 30년 수령했을 때로 계산해 보면은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금을 내가 가입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상품을 가입할지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30이라는 나이와도 맞고 또 연금 수령이라는 목적에도 잘 맞춘 해결책을 만나봤는데요. 짚어주신 해결책 외에도 알려줄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은 이제 뭐 연금뿐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 가입 목적을 조금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면은 종신보험, 연금이 필요하면은 연금보험,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고 나중에 연금보다는 좀 적지만 연금보험이 필요하면은 종신보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할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연금 자체가 지금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이제 분명하게 알았으니까요. 그 목적에 맞춰서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갱신보험을 주제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갱신보험이라고 하면 일정한 주기를 단위로 보험료가 변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사실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보험료가 부담되기 마련인데 그 금액이 바뀌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딱 갱신형이라고 나와 있고 보험료가 변동되니까 잘 아는데 비갱신형 같은 갱신형 보험이 또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갱신형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만 들어선 아직도 좀 알쏭달쏭한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0대 여성분인데요. 20대 때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직장에 취직하면서 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고 보험도 이제 탄탄하게 준비하시려고 정말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지인 설계사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보험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보험료가 한 번도 안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설계사분이 또 내 보험 해지하고 새로운 거 가입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봤는데 나중에 증권을 보니까 정말로 이 3년 갱신이란 단어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증권을 보시면 납입 기간이 20년 납입이고요. 100세 만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갱신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게끔 되어 있는 건데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계약이 일반 상해 사망 6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기본 계약이에요. 이 기본 계약만 20년 납입이고 100세 만기인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선택 특약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는데 선택 특약들은 전부 다 3년 갱신입니다. 이 보험은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10년 동안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았을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분이 보험료를 지금 15만 원을 내시거든요. 납입보험료가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적립보험료 가로쳐서 내고 계신 돈이 8만 7천 원 가량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보장보험료는 15만 원인데 적립보험료가 절반 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적립보험료가 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추가로 더 내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적립보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적립보험료가 갱신되는 3년 주기마다 보험료는 조금 변동됐을 거예요. 변동될 때마다 이 적립보험료에서 보험료를 차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립보험료가 남아있는 동안은 내가 내는 매월 보험료가 15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서 60대, 70대가 되시면 이 적립보험료 다 소진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내는 매월 보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험료는 변동 안 됐으니까 내 보험은 비갱신형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정말로 큰 오해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보장 내용도 한번 보면 지금 질병 고도 후유장애, 일반 후유장애, 질병 사망, 그리고 3대 진단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장 범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고도장애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0% 이상 장애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받기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이나 암 진단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유사암 진단금이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 이대 질환과 관련해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특약 안에 말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내가 신부전증이 됐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간질환이 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기라는 조건, 약관에서 부합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원 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해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장기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워낙에 비쌀 뿐더러 갱신될 때 갱신되는 폭이 점점 커지실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질병 그리고 다치는 부위에 따라서 적정 입원 일수를 정해놨거든요. 이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입원하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험료가 또 워낙에 비싸다는 이런 또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입원 일당들은 될 수 있으면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또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손보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 준비하실 때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 범위나 그리고 들어가 있는 형태, 갱신형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알고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리 봐도 비갱신형 같아요. 어떤 해결책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보험이 하나세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갱신형 보험 그리고 지금 40대이시니까 앞으로 이 갱신형 보험이면 100세까지 살면 60년 동안 또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이겠습니다. 기초는 일단 비갱신형. 그리고 지금 실손보험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실손보험 가입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건강보험 안에 실손보험을 같이 끼워서 이렇게 통합 형태로 판매를 했지만 2018년도 4월 이후부터는 이제 이 실손보험을 단독으로만 가입하게끔 그렇게 또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실손보험 받는 걸 조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실손보험 청구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제 고객 중에서도 이제 가입 관리 중인 분들이 보험금 청구하면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데 하루에도 20건 이상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실손의료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병력사항들 간단한 통원 이력들이 최근 이력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신규로 가입은 좀 힘들었고요. 기존의 A화재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던 그 실손보험을
계약 전환하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그동안에 내가 병력들이 있더라도 여기 있던 실손을 그대로 현재 나와 있는 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손은 변경을 좀 해드렸어요. 요거는 1년 단위 갱신형인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8,7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은 이 4세대 실손으로 바뀌면서 약간 할인율이 적용돼서 지금 조금 저렴하거든요. 아마 1년 지나면 보험료가 10,000원 중반대로 조금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실손은 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기초를 좀 탄탄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 3대 질환과 관련해서 암진단금 5천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요. 기존에는 유사암이 300만 원 가입돼 있었지만 현재는 3천만 원까지 받게끔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대 질환과 관련해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또 2천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 기존에는 혈관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수술할 때 이 뇌혈관이나 심장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거나 색종 코인 수술을 하거나 이런 수술을 할 때마다 또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수술비도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뭐 아파서 수술하거나 다쳐서 수술하거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에서는 질병으로 상해로 다쳐서 뭐 수술을 하게 되시면은 최소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수술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또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도 후유 장애라고 해서 80% 이상 장애일 때만 해당하는 특약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3%부터, 그러니까 이 장애율이 3%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런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까지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는 적립보험료 포함돼 있어서 15만 원 매월 납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갱신 안 되는 형태로 1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100세까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초보험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2018년 이후로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 전환으로 따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기존보다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짚어주신 해결책 외에도 저희가 주의해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갱신형 보험 안에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서 갱신이 안 됐던 형태잖아요. 그런데 비갱신형 보험 가입하신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도 적립보험료를 포함해서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속된 말로 진짜 나쁜 형태인데, 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받게 되는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적립보험료를 과도하게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게 되는 보장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에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저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축이 안 돼요. 보통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2%의 이 예정이율, 그러니까 금리가 2%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적립보험료에도 사업비를 차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로 금리가 계속 붙긴 하지만 사업비도 계속 차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적립했던 보험료도 나중에 다 못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에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나중에는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적립보험료는 10원이라도 빼고 단돈 1원이라도 넣으면 안 됩니다. 보장보험료만 정확하게 구성해서 납입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립보험료라는 함정에 당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부터 해결책 그리고 주의점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내용 또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법률을 통해서 본 보험의 모든 것, 보험 법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석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법률 자문 도움 주실 양지민 변호사님까지 모셔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또 미녀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어려운 법률 정보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로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는 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처럼 세간을 또 뜨겁게 달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보험 사기가 나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보험 사기는 상습적으로 허위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이 주를 이루는데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되게 많은 유형의 보험 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까 가평 살인 사건이죠. 아, 네, 그런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악무도한 보험 사기도 있겠지만 그냥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2010년도부터 일가족 4명이 보험을 중복으로 엄청나게 가입을 합니다. 한 달에 보험료 한 300만 원 정도 내세요. 내는데 입원 일당 위주로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사고를 내거든요. 어떤 사고냐면 명절에 전부 치다가 기름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거나 베란다 청소하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로 입원을 엄청나게 해서 7년 동안 이 일가족 4명이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무려 10억에 가깝습니다. 엄청나죠. 네, 근데 그중에 보험 사기로 밝혀낸 금액이 3억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7억은 보험 사기인 건 의심이 되지만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SNS나 이런 그 개인 블로그에 보험 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또 많아요. 요즘에 어떤 게 많냐면 여행자 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해서 핸드폰이 도난되거나 분실됐다거나 파손됐다거나 이런 형태로 거짓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또 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죄의식도 별로 안 느끼고 이거는 그냥 용돈벌이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꼭 이런 거는 중범죄다라는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기 방법까지도 공유를 하는데 7억 중에 밝혀진 게 3억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아 보여요. 변호사님, 보험 사기에 대한 판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형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본인의 진단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 소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견을 받고 당장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험 가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험사가 쭉 이력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밝혀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건 보험 사기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벌금형이 선고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단하게는 이런 여행자 보험 같은데 이제 가입을 해서 내가 고급 명품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허위로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를 낸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게 됐을 때 사실 한 번은 좀 들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보험사에서도 이게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밝혀지게 되고 결국에는 5차례 사고를 유발했다가 차주가 보험 사기 의심으로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밝혀져서 유죄 선고가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비상 이어서 만나볼 이야기는요. 고의적인 사고 외에도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와 가입자가 주의해야 될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그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잘 모르고 보험 사기꾼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진짜 흔한 경우거든요. 그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5년 이내에 병력 사항들을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질문서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5년 동안 우리가 병원 다니면서 감기로도 잠깐 통원 한번 할 수도 있고 뭐 잠깐 다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그 우리 어머님들 특히나 저도 사실 기억 잘 못하거든요. 병원 언제 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을 못해서 얘기를 못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기존의 병력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입 당시에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고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서 이 보험이 강제 해지되거나 혹은 보장을 받더라도 요번에만 한 번 해주고 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아니면 아예 보험 그냥 완전 강제 해지 당하는 경우 이런 불편을 겪는 불리함을 겪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정확하게 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기억이 안 날 때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치 의료 기록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처방 내용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역들을 잘 그 보험 설계사분과 공유해서 그렇다고 해서 5년치를 무조건 다 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정확히 요구하는 것들만 질문에 답하면 되는데 또 이것저것 뭐 10년 전에 15년 전에 있었던 사건 사고도 계속 고지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험회사에서 고지하라는 것들만 잘 고지할 수 있게끔 5년치 치료 이력들만 잘 상세하게 고지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장 오늘 점심을 뭐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입할 때 서로 고지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야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 사기 사기죄보다 더 가중돼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형법상의 사기죄가 있었지만 보험 사기가 너무 이제 극성을 부리게 되면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보험 사기를 사실 저질러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기망을 내서 내가 보험금을 타내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다 처벌을 받고요.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상습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보험 사기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피해자로서 보험 사기에 의심이 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실 보험사라든지 경찰에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간혹 이제 좀 의심이 된다 싶더라도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뭔가 문제를 삼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밝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보험 사기를 한 차례 저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저지르게 되면서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신다면 보험사와 이제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리셔서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험사와 또 경찰과 같이 상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문가님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 사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보험사에서 피해 금액 한번 살펴보면 2020년도에 보험 사기 적발건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치면 거의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겠죠, 아예. 네. 감도 안 오시죠? 9천억입니다. 1년 동안. 밝혀낸 금액만 9천억이거든요. 못 밝혀낸 금액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몇 천억 대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는 사실 요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 1차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그 제휴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라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약간의 뭔가 이 금액이 좀 크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손해사정사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정말로 아파서 오신 게 맞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손해사정사분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보험 사기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분들이 뭔가 의심쩍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얘기를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나와서 또 조사를 하는 그런 전담 부서가 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기를 일으키고 나서 이거를 뭐 형벌을 주고 처벌하고 하는 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또 이 예방 차원에서 그 보험 사기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또 이런 이 보험 사기들이 간간히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있을 만한 조직에 이제 가서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 보험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누가 나와서 또 조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정당하게 선량한 가입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사기를 일으키는 엄청나게 이 막대한 규모로 보험 사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가입자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소속돼 있는 손해사정사분들, 이런 분들이 조사가 나오면 조금 적극적으로, 너무 불쾌하지 마시고 조금 잘 응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보험사 입장에서의 대응책까지 들어봤는데요. 변호사님이 아까 사전 대응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미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사실은 내가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 같은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기수에 달하지 못하고 사기 미수에 이르렀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예기치 않게 휘말리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을 해보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면은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조금 유리하게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험 사기 전후의 행동 요령까지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인생 설계 원픽부터 보험 법률에 대한 궁금증까지 두 분과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